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임명묵 작가님 모시고 중동 그리고 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신 다음에 이 중동 지역을 한번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렸는데 어느 나라 갔다 오신 거였죠 그때? 예, 뭐 중동이기도 하고 유럽이기도 한 이스탄불에 이스탄불.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약간은 그래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가보시니까 뭐 친구분들이라든지 만나보신 분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이번 전쟁에 대해서?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뭐 식당이든 어디든 원래 거기도 다 드라마 틀어야 되는데 네. 전부 뉴스만 나오고 있고 뭐 트럼프, 테헤란, 뭐 하메네이 뭐 이런 것만 이제 계속 무한 반복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가 간 이유는 거기에 이제 스트래컴 뭐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매년 포럼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뭐 한 70%, 80% 정도는 안보라든가 뭐 전략 담당하시는 분들 나와서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저 같은 이제 외국 사람들 한 20-30% 정도 와서 또 곁들여주는 그런 행사였는데 터키 정부 측의 약간 공식 입장을 제가 그렇게까지 막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번 기회 때 그래도 좀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죠. 뭐 이번 전쟁과 관련된 언급도 좀 있었나요 보면? 예, 뭐 대부분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2021년부터 매년 한 행사여서 계속 그냥 뭐 있는 거긴 21년인가 22년인가 아무튼 뭐 그런데 뭐 올해도 그냥 하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났죠. 그래서 뭐 모든 얘기가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행사에 온 사람은 지금 부통령 제브댓 이을마즈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외무장관이고 전에 이제 국정원장을 했었던 하칸 피단 이분은 이제 에르도안 정부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측근이자 대외 문제 담당으로서 굉장히 입김이 좀 세신 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임 그 정보국장인 이브라임 칼른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중량급 인사로 와서 발언을 했는데 뭐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규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규탄. 미국 규탄은 없나요? 저도 정말 그거를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원고도 다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나중에 영어나 터키어 같은 거 다는 못 들으니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미국에 대한 공식적인 규탄은 단 한마디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2018년에 그 미국 선교사 구금 문제,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페툴라 귤렌 쿠데타에 대해서 귤렌 송환 해라해서 미국이 그때 우리 못 해준다. 양국 관계가 최악이었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뭔가 우리의 그냥 흔한 상상으로는 이번에도 뭔가 한마디 하지 않을까 했지만은 의외로 외교적인 규탄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해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관해서는 아주 추상적인 형태로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로 가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외교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튀르키예 사람들, 튀르키예 정부 다 이게 일단 저 골칫덩어리 저 이스라엘 너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고생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은 불법적이라는 입장을 또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란이 걸프국가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그건 정말 뭐랄까 어떻게든 이 중간 지점을 잘 장악을 해서 뭔가 처절한 노력이죠.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있는데 참 물가는 어떤가요? 이스탄불 물가는? 그 제가 작년에도 뭐 갔다 와서 또 지구본 연구소도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1년 사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도 물가가 정말 경악스러웠는데 이를테면은 뭐 케밥이 이태원보다 비싸면은 이스탄불이나 앙카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거 좀 놀라운 거죠. 뭐 그분들 급여가 한국보다 높을 리는 없는데. 그런데 뭐 그 사이에 또 10% 정도는 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올랐어요. 그래서 뭐 식사 좀 든든하게 하려면은 한 14,000원, 15,000원 한 끼에 1인당. 우리나라 분들 한식 뷔페 가서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어쨌든 뭐 터키 같은 나라도 튀르키예 같은 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임 작가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휴전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뭐 호르무즈 개방했다 그러다 또 바로 또 엎어버리고 하는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란 내에서 이 강경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노선이 이렇게 누가 뭐 딱 있어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건지 중구 난방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가 된 건지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일단은 지휘 체계가 그 초반에 참수작전으로 무너졌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지만은 예. 그래 비교적 신속하게 복구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 작년 전쟁 때, 그러니까 2025년 6월 12일 전쟁 때 한번 이제 당해봤잖아요. 예. 오히려 그게 이란 측에는 약간 어떻게 하면 우리 안보나 정보 라인에 구멍이 뚫렸을까를 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고. 물론 뭐 AI가 쏘는 거에는 그래도 이번엔 속절없이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휘 체계가 계속 그 제거돼도 복구될 수 있도록 완충 장치들을 혹은 흡수 장치들을 만든다는 식으로 가서 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기관은 이제 국가안보최고회의라는 기관인데 사실은 여기는 뭐 당연히 전쟁 전에도 그 사실상 이제 이란의 핵심 권력 기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의회 요즘에 이제 뭐 한국인들도 많이 이제 친숙하게 되는 용어들 뭐 전문가 회의, 헌법소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예. 이제 국가안보의 어떤 그런 중대 사항을 이제 결정하는 기관,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관은 국가안보최고회의라고 이제 보통 평가가 되는데 거기를 보면은 멤버들이 개혁파와 강경파가 혼재돼 있고 대체로 이제 이게 실제 어떻게 메커니즘이 굴러가는가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은 대략 추측적으로는 그 2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시절에는 이 국가안보최고회의 어렵네요.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혹은 합의가 못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가 가부 정도를 행사한다. 이를테면은 뭐 어떤 게 합의가 돼서 올라갔을 때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아라면은 비토권을 최고 지도자가 행사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합의가 완전 안 되고 공회전하고 있을 때 개입해서 결정 방향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이제 굴러갔던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최고 지도자가 챙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상황하고 흡사해진 것 같죠. 왜냐하면은 최고 지도자인 3대로 된 모즈타바 하메네이, 알리 하메네이 아들이 지금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우리가 뭐 거의 뭐 슈레딩거 고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보면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대체로 이제 국가안보 최고회의에 있는 개혁파와 강경파, 뭐 온건파와 혁명파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쥐고 있는 이란이라는 국가 안에서 쥐고 있는 뭐 각종 관료제도 혹은 뭐 자본 기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복잡한 파벌 협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굴러가죠. 뭐 그렇죠. 뭐 누가 이제 온건하게 나가자 그러면 야이씨 우리가 지금 두들겨 맞은 게 얼만데 보면은 그렇게 나가느냐. 뭐 당연히 우리 개인들끼리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번 전쟁에 대해서 뭐 벤스 부통령은 좀 탐탁치 않아 했고 또 반대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다른 분들은 뭐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나왔다는 것처럼 이란 내부에도 원래부터 있던 어떤 파벌 갈등이 지금 그 아마 국가안보 최고회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하고 싶어하는 뭐 주로 개혁파 조선이 일단은 페제슈키안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죠. 뭐 이번에 또 한국 언론에도 많이 다뤄졌지만은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이제 레바논에서 휴전했으니까 호르무즈 열어주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완전히 그냥 혁명수비대가 보통은 이제 관장한다고 하는 타스님이라는 언론에서 그렇게 부주의한 발언을 하고 우리 국민에게 이제 지도 노선에 혼선을 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디스를 놨죠 보면. 그리고 이번에 또 인터넷에 굉장히 좀 바이럴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호르무즈에서 이제 선박에게 혁명수비대 해군이 무전을 해서 호르무즈의 폐쇄나 개방은 우리 지도자의 의사로 결정되는 거지 어떤 바보의 트윗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바보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가 요즘에 이제 또 말이 많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은 아락치 장관을 의미하는 거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당연히 트럼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쪽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 사실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개혁파들이 주로 대통령, 외교부 지금 이제 현 행정부가 이제 그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강경파에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거기서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대리한다라고 또 평가받는 사람은 사이드 잘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2024년이죠. 그 전 대통령인 에브라임 라이시가 유고했을 때
이제 보궐선거 후보로 나와서 지금 폐지시킨 대통령과 결선 투표를 그때 이제 보수 쪽에서 네. 예. 이분은 뭐 사실 보수도 보수라고 하기에도 그런 게 이제 더욱더 강한 혁명을 해야 된다. 울트라죠. 울트라. 네, 울트라고 제재를 우리가 축복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하셨던 분인데 예. 이 사람은 근데 민간 정치인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아흐마드 바히디라는 예.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3월 17일에 죽었던 알리 라리자니 예. 이분이 이제 국가안보 최고회의 의장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죽고 나서 이제 후임으로 졸가드르가 됐죠. 보면은. 졸가드르라는 사람도 이제 기본적으로 모지타함 하메네이 계열, 강경한 혁명수비대 계통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요. 바히디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그 모하마드 알리 샤반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 사는 이란계 정치 분석가가 이 바히디가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다는 말을 듣고 왜냐하면 첫날쯤에 아마 팍푸르라고 사령관이 바로 이제 사망했는데 파크푸르 후임으로 이제 바이디가 임명이 되니까 파크푸르나 그 전에 호세인 살라미는 이 바이디라는 사람에 비하면은 학교 선생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강경파. 예, 강경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경파 대 온건파의 파벌 갈등이라는 게 알리 하메네이 시기 1989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란 정치를 가르는 어떤 가장 첨예한 대립구도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최고 지도자가 그냥 독재자처럼 예. 다 뭐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뭐 신정이니까 네 예. 그렇게 상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훨씬 복잡다변하다. 예. 행정부 선출직 행정부의 권한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 그 전직 하메네이죠. 알리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재자 노선을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혁파와 강경파 혹은 보수파들의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에서 자기가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국면에서는 개혁파 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핵협상이 된 거고 지금 국면에서는 대미 항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솔레이마니 장군 시켜서 뭐 여러 가지 후티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알리 하메네이의 중도 노선을 따르는 그 중량급 민간 정치인 그룹이 있었고 예.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 추론이긴 합니다. 뭐 엄청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전략 뭐 이런 거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이 추론한 거를 제가 이제 받아오는 건데 보통 3명을 많이 꼽았습니다. 알리 샴카니, 그다음에 알리 라리자니. 두 분 다 이제 죽었죠. 알리 샴카니 씨는 전쟁 첫날에 예. 사망했고 이 사람도 전에 국가안보 최고회의 그 의장이었고 그다음에 라리자니는 3월 17일쯤이었나 그때, 그때 제거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슬람아바드 협상의 단장이었던 모하마드 갈리바프라는 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은 개혁파가 있죠. 빨리 협상을 하는 게 맞다. 얼마 전에 그 이 개혁파의 사실상 실질적인 그 뭐랄까 보스 지도자, 지도자가 리더. 예. 대통령도 아니고 외무장관도 아니고 사실은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과 그다음에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이 둘이 사실상 배후에서 이제 국가의 개혁파들 주로 이제 관료들이 많은데요. 예. 테크노크라트들, 기술 관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명망 있는 어떤 파월 리더로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자바 자리프의 뭐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까지 나왔죠. 그렇죠. 저번에 그게 한번 실려가지고 또 예. 이슈가 되고 그 뭐 잡혀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보면은 난리가 났죠. 이란 안에서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허가가 된 거냐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드리면 이란 전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 포린 어페어스라는 이제 전문지에 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이란이 더 평화로 나가고 승리하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곧 그거 보면은 곧 이제 협상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자바드 자리프의 어떤 노선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핵협상을 당시 이제 2015년 핵협상을 케리 국무장관과 함께 했던 그렇죠. 사람으로서 체제의 생존 이거 자체가 승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한 생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타협을 해가지고 전쟁을 빨리 평화롭게 끝내고 점차적으로 대미 관계 정상화를 다시 복구할 만한 레버리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얻은 거다. 이번 전쟁을 바탕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네. 우리도 어쨌든 힘을 보여줬고 내구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빨리 협상장에 가서 그렇죠. 조금 당연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받았고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최고 지도자도 이번에 그렇게 죽었고 이런 어떤 굴욕을 겪었지만은 협상을 통해서 체제의 생존을 다시 확보하고 와신 상담을 하면은 다시 우리가 경제가 복구되고
안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맞아요. 썼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협상파들의 기본적인 지금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나왔다는 자체가 참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뭐 누가 이걸 승인했냐부터 그러면서 왜 못 잡아가냐 뭐 이런 말까지 어디에 있길래 이런 반역적인 행동을 한 것을 용인하느냐 이런 강경한 여론들도 많았죠. 근데 한바탕 난리가 났었군요. 그때 정말로. 강경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협상을 우리가 했는데 일방적으로 깨고 두들겨 맞았고 협상장에 우리가 2번이나 나왔는데 완전히 또 맞았고 이거는 아예 이번 기회에 끝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의 행군을 하든 간에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인민의 혁명적 의지와 우리 과학 주권을 바탕으로 버티면은 거의 뭐 영구혁명론 수준이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고한 전략적 입지의 개선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강경파와 협상파만 있었다면은 이슬람마바드에서 뭐 어쨌든 만나는 거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강경파들은 또 다독여주고 야 그래도 협상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리고 협상파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건 양보 못해라고 또 선을 그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보통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으로 말은 세게 하지만 저건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갈리바프라는 인물도 양쪽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도 양쪽의 불신을 받는다는 그렇죠. 것이죠. 원래 IRGC 사령관이었고 나중에 이제 정치 쪽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테헤란 시장도 하고 조금 뭐 양력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10대 때 역시 소년병으로 혁명수비대 참전을 해서 이란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해서 또 역시 20대 사령관 이런 거 거긴 다 20대 사령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항공우주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그때 본인이 직접 에어버스 파일럿 맞아요. 그때 기억납니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직접 비행기 몰고 어디 가고 막 그리고 카타말 암비아 지금 이제 중앙사령부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거기가 이제 건설 그룹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을 뭐 군이 주도한다. 뭐 어느 나라나 사실 군이 인프라 건설을 많이 했죠. 그 과정에서 국가 건설 이런 걸 좀 해보니까 약간 민간 정치에 좀 관심이 생겼나 본지 경찰청장도 한번 하고 이때 뭐 자유주의 지식인 학생 시위 진압에 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강경한 인사였지만 동시에 테헤란 시장을 할 때 2008년에 다보스 포럼에 또 나가는 그러면서 이게 게빈 뉴섬이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게빈 뉴섬 시장과 저 테헤란 시장의 갈리바프가 많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좀 복잡다단한 면모가 있는 사람이죠. 테헤란 시장 때는 평가가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인프라 현대화에는 큰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테헤란 가보면은 현대식 쇼핑몰, 지하철, 그다음에 고가도로 정말 뭐 중동 최대의 메가시티에 어울리는 면모들이 많은데 2005년부터 2017년까지였나 꽤 시장을 길게 하면서 그런 인프라 건설에 공을 많이 세웠다는 사람이지만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 건설 인프라 사업을 본인이 많이 주관을 했고 이 과정에서 보통 발생하는 것은 수의 계약이나 리베이트, 입찰 문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이 네, 우리나라도 참으로 잘 익숙한 광경들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슬람공화국 체제에서 정부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휴전 협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휴전 협상 2차 협상이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사실은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인도 선박을 공격을 했네 마네 이런 뉴스를 보건데 사실은 협상이 이루어질지 말지는 제가 그거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레바논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은 강경파들의 핵심 입장은 우리가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안보 공약 전체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고립무원이 된다라는 것이고 개혁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의상 그래도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정확히 안사르 알라 이런 저항의 축 세력과 연대 의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개혁파의 입장이라서 결국에는 강경파들이 어쨌든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시작될 때는
그리고 진행될 때는 협상파들이 어쨌든 발언권을 쥐지만은 현재는 일단 협상 휴지기 상태에서는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이거 못 믿는다. 다음에 하면 안 된다. 더 나오면 2라운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레바논 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협상파들이 그래도 말이 생기는 거죠. 저 미국이 그래도 이스라엘 지금 눌러가지고 지금 저렇게 가지 않냐 보면은. 예. 사실 뭐 이스라엘 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란까지는 몰라도 헤즈볼라만큼은 이번 기회에는 박살을 내고 정말 그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국민 여론 자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론을 미국이 얼마나 또 누를 수 있을까도 사실은 변수인 상황에서 레바논을 지켜봐야 된다. 일단은 레바논을 지켜보는 게 핵심일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인터넷 용어를 좀 쓰자면은 봉봉쇄가 역봉쇄가 너네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하잖아요. 그렇죠. 너네도 한번 막혀봐. 그게 이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에서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건 휴전이 유지가 되는 거는 명분이고 협상파들의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봉쇄 호르무즈 역봉쇄가 효과를 보는 건 강경파들의 어떤 또 힘을 눌러놓는 그런 뭐 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며칠 또 아마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무렵에는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전쟁 수행 능력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시는 게 야 이란이 의외로 쌓아놓은 게 많았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하는 여러 시설들 중에 보면 산업 기반인데 상당히 큰 이제 뭐 제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격 대상이 된 모습들을 보면서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었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이란이라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산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형적으로 또 개혁파와 그다음에 혁명파들의 정치 경제 기반과도 관련되는 문제죠. 물적 토대다. 개혁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에 역시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당시를 살아왔던 분들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정도의 큰 뉴스고 혁명을 해서 10년간 또 전쟁도 치렀는데 결과를 보니까 저 소련, 뭐 이란은 소련 쪽은 아니었지만은 혁명 국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세계화에 우리가 적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세력들이 지금 개혁파의 그 태초의 이제 형성 과정이었고 문을 열고 어쨌든 교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 많으니까 이 기본적인 에너지 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 비교 우위에 맞게 이끌어야 된다. 상대 우위론이군요. 그러면서 주로 동아시아 경제 모델, 일본과 한국처럼 국제 무역 시스템 속에서 국가 발전을 추구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개혁파들의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석유나 천연가스 판매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비교 우위 무역을 생각하면은 이란인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여러 상품들, 소비재들 뭐 이런 유통업, 소비재 수입 같은 걸 통해서 자본 권력을 만들었죠. 개혁파들은. 물적 토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유통과 물류 속에 있었다. 일테면은 이란이 어쨌든 제재는 뭐 혁명 이후에도 상당히 많았으니까 그 자유무역지구라는 거를 거기도 만들어가지고 만타게 어저디라고 하는데 이게 캐슘섬이라든가 키시섬이라든가 아니면 아라스 자유무역지구, 안잘리 자유무역지구 이런데 이제 주로 개혁파 정치인이랑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에는 뭐 LG 가전 같은 것도 사고 그거 이제 이란에 팔아가지고 마진 챙기고 이런 식의 사업 구조를 만들었고 사실은 이란 경제의 주류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이 혁명 전부터 형성됐던 상인 가문들과도 연관이 있었고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그냥 핵 관련한 제재 없이 그대로 갔다면은 아마도 석유, 천연가스 판매를 바탕으로 그러면 보통 이제 네덜란드병 그렇죠. 고환율이 생기면서 국내 제조업들은 사실은 조금은 억제됐을 것이고 대신에 중산층의 그 뭐랄까 삶의 질 높아졌겠죠. 소비 후생 같은 거는 훨씬 높았겠죠. 정치적 불안도 좀 적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1989년을 보면서 그 충격을 받으면서 사실 강경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뭐 이건 개혁파도 마찬가지지만은 걸프 전쟁. 걸프전 그렇죠. 우리가 이라크랑 8년을 전쟁을 했는데 저 이라크를 뭐 100일 만에 그냥 100일 만에 모든 이라크군을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린 그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언제 이라크 꼴이 날지 모른다. 무조건 우리는 자강을 해야 된다. 아, 또 결론이 또 그렇게 또 가는 네. 건가 또? 네. 그래서 독자적인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후발국 산업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예. 에너지 가격 변동에 그렇죠. 사실 이 대한민국 에너지 경제발전사 읽어보면 1960년대 보면은 정말 주유 종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둘러싼 논쟁 그다음에 어려움이 뭐 차고 넘쳤죠 보면.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 가격, 에너지 효율 예.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외환 문제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비율을 감내할 수 있다 우리는. 네. 사실 소련도 비슷하게 산업화를 했죠.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그냥 뭐 연료 효율 같은 거 예전에 아마 지구본연구소에서도 테헤란 대기 문제 가지고 다루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때려 박아서 엄청난 자원 집약적인 투입과 함께 중공업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당시에 이제 팔레비 시절에 팔레비 그 2세죠.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가 약 이분도 산업화에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소수의 어떤 공장 기반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공장이랑 그다음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특이하게 이스파한 제철소 이번에 타격을 받았던 모바라케 제철소라는 곳인데 그런 곳들에 이제 중공업 기반을 살짝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그렇게 잘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비서구 공업화라는 게 좀 그렇죠. 정시성 비싼 장비 들여왔다가 다 그냥 방치되고 효율성 문제고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판매가 어쨌든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그런 게 딱히 발전될 동기도 없었지만은 이게 제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판매가 막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성능이 떨어지는 거라 할지라도 수입 대체 전략에 또 먹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군요. 그래서 뭐 40년 동안 전쟁 이후죠. 89년의 전쟁 이후에 철강, 시멘트, 트랙터, 자동차, 화학 제품, 플라스틱, 그다음에 세라믹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토가 160만 제곱킬로미터의 자원 어쨌든 뭐 광물이랑 에너지는 있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 어떻게 양성해가지고 생산해내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역설계해가지고 배워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수시장이 또 1억 가까이 되니까 내수시장도 있지만은 또 역설적으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사담 후세인 정부를 날린 다음에 혁명수비대 기업들이 이라크에 이제 배후 기업들로 들어가서 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약간 밀무역을 중심으로 한 혹은 뭐 공식 정부 대 정부 입찰도 받지만은 그런 식의 이제 지역 시장에서의 수출 기반도 나름 마련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항의 축 자체가 어느 정도 보면 이런 경제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제재 우회하고 그다음에 주로 산업 생산물들 왜냐면은 혁명만 수출한 게 아니었군요 보면은. 그렇죠. 뭐 트랙터도 수출한 거죠. 그런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산에 비하면은 혹은 독일산이나 한국산에 비하면은 당연히 성능이 조악하고 생산 효율도 안 나오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그 수익성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시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산 기반이 돼주는 거죠. 무조건 뭐 소비에트 실도 그랬고. 제철 뭐 세계에서 한 10위권 정도 하고 시멘트도 한 6, 7위 정도 생산량이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시멘트 생산량이 엄청나더라고요. 트랙터 공장도 이 팔레비 때 만든 거를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연간 한 3, 4만 대 정도 캐파가 있고 뭐 철도 차량도 나름 자기들이 자체 제작을 하는데 이게 뭐 요즘 이 AI 시대에는 뭐랄까 구식 산업이라고도 뭐 많이 생각이 됐지만은 전쟁터에서 쓰기에는 충분한. 그렇죠. 전쟁터 쓸 때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한국이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데 이런 중공업 사업들 기본적으로 안보 논리로 경제성보다는 요게 이제 강경파의 어떤 물적 토대.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 제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경파들의 물적 토대라고 했을 때 보통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제재 상황에서 외환 접근권을 독점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외환 차익 먹는 거 정도의 굉장히 비생산적인 어떤 영역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인프라 건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중공업 같은 거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기업들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봉쇄를 당했을 때 석유 수출 막히고 천연가스 막히고 외환이 고갈이 되고 정부 재정이 이제 막힐 때 하더라도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경제적 기반은 오히려 별로 타격이 없다. 그러니까 타격이 아예 없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은 중간재를 또 이란이 완전 자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국에게 사올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소비재 유통이나 이런 거에 좀 경제적 기반이 많은 개혁파보다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버틸 수 있다. 사회의 다른 부분은 먼저 타격을 받고 나가 떨어져도 고사될지라도 전쟁 수행에 필수적이고 우리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뭐 올해까지는 몰라도 이런 어떤 계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란의 사실은 학생 시위 문제랑도 연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혁명 수비대 뭐 여러 중공업 발전 정책이 한 10년, 20년 정도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의 숙련공을 만들고 중산층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혁명한 지 벌써 47년이 지났고 이란이 팔레비 시절보다 이슬람 공화국 시절에 대학교를 훨씬 더 많이 확충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보면. 예. 그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대졸자들이 중공업에는 별로 종사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다 이제 그 사무직 노동자 도시에서 그걸 원하죠. 네. 근데 그런 도시 전문직 사무직에서 충분한 어떤 임금과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누려야 되는 생활 수준 이런 거를 보았을 때는 사실은 강경 혁명파들의 중공업 경제보다는 개혁파들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직과 소비재 유통업 뭐 그다음에 국제 무역 이게 이런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이런 분야랑 좀 더 이제 성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강경 혁명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뭐랄까 현실 모르는 가방끈만 긴 놈들 뭐 이렇게 욕할 것 같고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 사이드 잘릴리라고 하는 아까 말한 그분이 제재가 축복이다라고 한 게 이런 맥락인 거죠. 우리가 제재가 없었으면은 석유나 천연가스 의존 경제가 됐을 텐데 제재 덕분에 제철소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트랙터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묘한 논리인데 보면. 예. 근데 또 사실 어떻든 그것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역할을 또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집요하게 또 공격을 또 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면. 네, 사실은 전략 폭격의 항상 그 위협이라는 것도 왜 그 이런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혹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전략 폭격이라는 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그게 실제로 이제 뭐 그게 전쟁 수행 능력을 정말 결정적 타격을 주느냐?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역시 이것도 뭐랄까 어쨌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의 전체 산업 물류 그다음에 뭐 로지스틱스 생산 병목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꼬아버릴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과 분석 능력이 있다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싸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런 강경파의 물적 토대 또 전쟁 수행 능력까지 고려해가면서 전쟁 막바지에 이제 이란의 제철소라든지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제철소라든가 뭐 여러 공장들, 산업시설들 타격으로 실직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또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렇죠. 대규모 고용 시설이니까. 그리고 인터넷 사실 지금 차단됐죠. 이게 어쨌든 이란이 굉장히 또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경제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음식 배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지금 실직자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근데 음식 배달 사실 뭐 그건 스냅이라고 하는 국내 어플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뭐 우버 대신에 카카오 택시나 뭐 쓰듯이 거기도 그 스냅이라고 하는 약간 메가 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택시도 하고 배달도 되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인터넷망은 열려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체는 메신저도 이제 발레 메신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있고. 근데 문제는 그 국내 앱들 중에 인기 없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란 여행했을 때도 뭐 식당마다 다 자기 인스타그램 페이지 홍보하고 리뷰 쓰면은 음료수 줍니다 이런 거 만국 공통이군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 마케팅하는 그 업체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해외랑 연결돼 있는 그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그 외부 의존하는 경제 영역이 다 작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사실 지금 고사 상태고 사실은 지금 전쟁 주도 내지는 전시의 이란의 여론이라는 것이 혹자들의 말처럼 뭐 그 폭격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 체제를 바꿔주세요는 아마 진짜 폭격이 시작된 다음에는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은 뭐 제가 이제 VPN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온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전체 이란을 대표하지 않지만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팔레비 왕정 지지 성향이 좀 강했던 친구들도 다 필요 없고 빨리 좀 끝나면 좋겠다. 어쨌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레바논 때문에 우리가 전쟁 못 끝내라고 하는 거가 잘 다가오기가 어렵다. 근데 반대로 또 레바논을 포기하면은 우리는 정권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강경파 지지 대중이 지금 계속 25% 30%는 되겠죠. 또 충분히. 그 사람들이 지금 50일째 그 각 도시의 광장에 나와서 새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많고 우리는 이렇게 혁명 전쟁을 지지하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예, 협상 굴욕적인 협상은 감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사회 내부의 지금 단층선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형성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협상, 뭐 넓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뭐 그리고 레바논 이 정도가 이제 보이는데 이란이라는 나라 내부도 상당히 복잡다단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딱 나서서 정리하고 이제 따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군요 보면.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결국에는 협상이라는 거는 양쪽의 손발이 맞아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란 내부의 이런 권력의 공기를 고려했을 때 강경파들의 면을 세워주고 협상파들의 어떤 또 손도 들어주는 그런 방향이 나와야 되고, 이란 측에서도 갈리바프라든가 뭐 이런 협상에 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트럼프 면을 안 세워주면은 출구를 만들 수 없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뭐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할 텐데 쟤네는 쟤네가 이겼다고 해야지 이 전쟁의 출구가 있지. 정말로 한쪽이 승리와 패배를 정해버리고 우리가 진짜 이겼고 우리는 제재도 해제했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호르무즈 통행로 다 걷고 미군 기지 다 철수시키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런 것을 정말 얻을 수 있냐는 뭐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메시지를 이제 읽어보면은 어쨌든 간에 면을 세워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는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협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개혁파들과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갈리바프 같은 사람들은 좀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X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건 대외적 메시지고 네. 또 대내적으로 발신되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층이들이 있다라는 거를 또 봐야 되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겠군요. 우리 뭐 어쨌든 휴전 요번 그래도 다음번 또 한 번 연장 정도는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되면서 이제 협상하다 보면은 뭐 5월 뭐 6월 정도는 마무리 되겠지 싶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이스라엘 변수는 또 다른 변수가 되니까요. 예. 레바논 문제까지 레바논 있고 문제까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이란 내부의 지금 어떤 뭐랄까 정치 지형이라 했을 때 개혁파와 강경파가 각자 차지하고 있는 어떤 조직들, 뭐 개혁파는 대통령, 그다음에 예. 외교부,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 이런 이제 기술 관료 조직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소비재 유통업, 그다음에 고학력 전문직 이런 어떤 계급적인 기반들이 있을 것이고 젊은 층들이 있고, 예. 강경파는 주로 이제 지방 거주, 그다음에 산업 영역 종사, 뭐 건설, 토목,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그다음에 군부 인사들 그리고 종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대중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 간의 세력비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국가안보 최고회의에서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알력이 있고 그런 게 이번에 트윗과 사태로 이제 이란 안에서는 트윗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요. 타스님 통신과 아락치 장관은 트윗으로 싸운 것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보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논리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어떻든 타협을 보려고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쟤네들하고 믿고 사인했는데 쟤네들이 돌아가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어? 라는 생각. 너희들 누가 최고 결정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데리고 나와봐 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그 발리나스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아마 팔레비 때 해군 장교였나 뭐 그랬을 텐데 뭐 혁명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주로 이제 이란 전문가 중에 뭐 최고급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란의 대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얼마 전에 제가 다 읽었는데 예. 그 책의 시작을 이제 이렇게 하죠. 이란의 한 관료를 만났는데 그 관료한테 이제 물었다는 거죠. 너네는 언제 대의 명분을 버리고 이념을 버리고 실리를 택할래라고 하니까 이란 측의 담당자가 아니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는 곳까지 대의 명분은 니들이 내세우는 거지 라고 이제 했다는 거고,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칸트를 그렇게 잘 얘기했다. 라리자니라는 건데 예. 라리자니 씨가 칸트 박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양쪽 다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옳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를 사실 내려놔야 중간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근데 현재 양측의 정치적인 내부 논리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럴 때 사실은 이게 뭐랄까 아트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아트 오브 워라는 게 그렇죠. 결국에는 기계 혹은 기술 뭐 이런 거라 했을 때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뭔가 그 문면과 형식과 내부의 어떤 그 이란과 미국 양측에 있는 강경파들을 다 누를 수 있는 만한 중간 지점을 찾을 것이냐. 사실 이게 문제고, 왜냐하면은 확전이 실제로 또 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지상군 투입이 된다면 인프라 대량 파괴로 이게 가고 그러면 이란 측의 대응 방법은 에너지 시설 전부 예. 뭐 담수화 시설 뭐 파괴, 담수화 시설 파괴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파국을 피하는 길을 아마 결국은 찾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양측에서 말하는 어떤 공식 논조들은 그런 어떤 호전적이고 불타오를 것 같지만은 또 그런 식의 어떤 파국을 피하려는 의지들이 내부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란 내부에서도 이제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 방송이 나가는 이제 4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진전이 됐을 텐데 협상을 했을지 아니면 또 협상 결과가 또 금방 파토가 날지 최소한도 또 휴전만 뭐 2주 연장하고 다시 논의해보자 라고 갈지 여러 가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관 전쟁을 마무리하는 건 쉽지 않고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거든요. 다 패배가 명확해 보이는 뭐 독일, 뭐 일본 마찬가지로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무수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이란 역시도 어쨌든 뭐 자기들이 또 승리를 또 주장할 수 있는 여건들도 또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개전은 쉽지만 종전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란에 있는 우리 임명묵 작가님 친구분들도 좀 다들 무사하시면 좋겠고, 조만간 다들 그래도 다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제 보는 또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는 휴전이 계속돼서 연장되는 방향으로 엉거주춤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장기화된 협상이 계속 되면서 미국도 이란도 뭐 이제 고통을 받으면 점점 이제 협상의 어떤 시한들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뭔가 양측의 강경파들이 조금은 그래 좀 누그러뜨리자라고 하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희망사항을 뭐 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뭐 예리라도 우리 그냥 뭐로 서로 화해하고 뭐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걸 세계에서 바랄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건 대한민국도 이제 53년 정전이죠.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정전으로 일단 해서 지금 73년째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만큼 사실 이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협상장에서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악수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 모습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또 작가님 말씀이 상당히 또 와닿네요. 네, 오늘은 뭐 이란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나 이제 강경파, 온건파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사람 사는 세상답게 여기도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니까 뭐 단순하게 우리가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보기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전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나와주신 우리 임명묵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